그걸 좀 아까 좀 짚어보죠. 항상 소장이 홍준표가 자꾸 말만 던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이 대북 관련뿐만 아니라 홍준표의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이 혹시 국민들에게 뭔가 진지한 신뢰를 끌어내는데 재앙용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정권을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 실정이나 그 다음에 안보 위기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한데 몸은 던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만 문슬람이 가끔 이런 시중에 잡배들이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대표가 마치 계속 세네요. 대표가 마치 저는 매우 공정해요. 모두한테 세니까 특히 힘이 있는 놈한테도 세고 없는 놈한테도 세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요. 일종의 보수 진영 국민들을 갖다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네. 아주 이 정근대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홍 대표가 대선 후보 때나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시기에서 저런 인물이 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한국당 지지율 요 갤럽에 오늘 문 대통령이 6% 하락을 했는데 한국당의 지지율은 9%.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8%고 민주당이 벌써 46%가 나와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물론 이 지지율이 조작됐다 어쩌다 퍼붓나 떠들어대는데 갤럽계 수치가 얼마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6%가 떨어져서 67%입니다. 67%. 아니 오늘 아침에 나온 거에 67%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1주간에 예, 지난주 대비네요. 예, 그래서 문 정권이 올림픽과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최근에 이 북한과의 단일팀, 한반도기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자, 이 속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도로 9%라는 것은 이제 도로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대선 치르고 지금까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인데 네. 시점 동안에 한국당은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당내에 이 홍준표 진위 권력을 장악하는데 몰두했다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정말로 여건하고 투쟁을 하기 싫으면 보수라도 단합을 시켜야 되는데 안철수하고 유승민이가 이 통합을 한다니까 그 정당에다가 한국당하고 이 6월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문 정권의 안보 경제 실정에 공동 대응하는 공동 전선을 펴자. 후보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각 당이 냈다가 단일화하자. 한 달 전쯤에 이걸 제안해서요. 전체의 이 1대1로 문 정권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당인 1대1로 이렇게 붙는 형태를 가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경남에 너댓 개 묵어서 또 대표 오래 해먹으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야당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 정권은 앞으로 지지율은 추락해 갈 거는 확실한데 예. 문 정권의 추락이 보수의 어떤 대살아남과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은요. 지금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전적으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로 리더십부터 내려온 한국당과 지금 지방선거 일정까지 국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지난달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메신저가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든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홍 대표가 전략적으로 대선 때부터 그래 했던 아니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타일인지는 몰라도 이른바 그 산티라는 이미지가 보수주의로 설맞지 않은 너무 고착화돼 간다. 네. 뿌리를 내려서 이미 꽃이 피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심각하다. 또 두 번째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대구에 하겠다. 이거는 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제1야당이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본인은 정작 성속으로 속 들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이 두툼한 썰 몰아치는 야전에서 싸우라 얘기하고 전쟁을 지휘해야 될 장군은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가겠다라는 이 발상은 한국당을 대구 경북 지역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고 자백해버리는 스스로 그런
너무 큰 실수를 지방선거 이전에 그런데 그게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한국당이? 어떤 변화가 있어요? 리더십이든 지금 행태. 없죠 지금 형태는. 그게 답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3.5 만났을 때 이제 이른바 당 관계자들은 이른바 그 바닥 논쟁을 하는데 이걸 지방선거의 참패가 보수가 바닥을 치는 모멘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만 딱 놓고 본다면 홍 대표 개인으로서는 중앙정치에서 밀려서 경남지사를 하면서 와신이 상담했고 탄핵 국면에서 일약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이 보수를 복원시켜가는 리더십, 보수를 회복시켜가는 리더십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그건 두 가지다. 하나는 고차가 되어버린 이미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희화화 되는 국면. 뭐 유해하고의 뭐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습니까? 겹쳐서. 그 다음에 도무지 정치 지도자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거로 숨어버렸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홍 대표가 정말 위기에 빠진 보수를 건져 올려낼 수 있는 지도자인지 또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보수를 살리겠다는 진정성 있는 보수의 리더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결국 홍 대표 지휘 아래 6월 지방선거가 야당이 선전하기는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나라고 보는 게 보편적 시각이 아닌가. 그걸로 보자면 아까 그 박상훈 박사가 얘기했던 이명박 대 문재인 해가지고 판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바뀐다면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매기하는 것이 한국당일 것인데 한국당의 전방이 그렇다면 결국 거의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당의 좀 압승을 갖다가 예측하지만 저는 이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방선거의 승부가 그렇게 원사이드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지금 아까 말했지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 실질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후에 북미 대화라든지 이렇게 북핵 솔루션들이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두 달간의 어떤 한겨울의 꿈입니까?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아니 지금 겨울이니까 한겨울 밤에 네. 끝나버리고 이게 이후에 오히려 더 악화된 모습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축적돼 나간다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로서 지방선거가 위치 비울 수도 있다. 예, 그럴 때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선거 전에서 또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일대일 구도가 지금은 바른정당 쪽에서도 오히려 야당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상황이 그래 됐을 때는 어쨌든 또 선거는 선거니까 대선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대일 구도를 깨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대일 구도를 했을 때 붙어볼 만하다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각 당에서도 다 그거는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닌데 결국 그렇게 해봤자 안 될 경우에서는 미리 이야기하면은 그건 오히려 자기 당의 정체성과 확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말을 상달 따릅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특히 여당에서도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경쟁하려고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박영선 의원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교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박원순 시장에서 분위기 어떤가요? 박원순 시장은 이번에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명의 지금 도전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당심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렇게 확연한 우위를 많이 점할 수 아마 당심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고전을 최근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완전 포위단에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박 시장이 내놓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대선 행보를 시작했던 이후에 박 시장이 내놨던 여러 가지 뭐 전 정책들 같은 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결코 좀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미세먼지 그 교통비 이 대책 같은 거 나온 것도 별로 여론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좀 못 받았던 것 같고 그게 박 시장 둘러싸고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엇보다도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좀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박 시장한테는 좀 안 좋은 그런 거로 계속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현직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당장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경선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좀 끝까지는 지켜봐야 알겠다는 좀 그런 판단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당 서울시장 후보 여당 집권 초기는 뭐 어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특히 그 지금 여권의 어떤 지형은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도에 의존하는 선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의 생각들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원순 시장은 최대의 위기죠 사실. 그러니까 본선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최대의 위기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읽고 예를 들어서 그냥 지지도 조사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압도적 현직 시장을 이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의 환경이라면 쉽게 도전을 하겠죠. 의원직을 떼면서 좀 도전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텐데 그걸 읽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나 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동장을 던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 시장이 어쨌든 보궐선거 됐고 그 다음에 한 번 됐고 1.5선 본인 1.5선이라 하는데 그동안 시중의 평가에 대해서는 단체장 정치인 출신 단체장들이 저도 사실 있었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이 여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성이 큰 것인데 안에서 쓰는 일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안에 공무원들 이 숫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의 평가 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 유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임에 가면 주도적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부정적 평가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건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큰 오피니언 리더는 서울시장 공무원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비극적인 공무원들만 사사사건 이어지고 하면서 공무원 민심도 좀 읽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또 정작 자기가 6, 7년 하면서 자기가 지휘했던 그 공무원들의 어떤 민심을 놓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저거 평가를 하면 상당히 힘든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시장 이야기예요. 했는데 저는 뭐 박 시장의 그 위기는 뭐 박 시장의 내부 무슨 어떤 지금 업적이나 내부 장악력이나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 거라기보다는 여권 내부에서 박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차기 구도에서 박원순이 바람직하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2가 된다고 이렇게 강한 목소리로 비판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런 저런 부분에서 지금 문 쪽에서 핵심에서 박 시장이 이쯤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데서 박 시장의 위기가 나온 부분이라고 봐요. 예. 뭐 정권의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행태로 보면 특히 서울에서는 박 시장이 뭐 기존의 어떤 기득권에다가 이렇게 공천만 받는다면 무난하게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요. 좀 뭐 그분은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그걸 굳이 갈아치우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박원순을 이쯤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 가는 부분에 또 다른 복병이 된다라는 부분을 바라보는 문정권 핵심의 불쾌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권하고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여권 내부의 박원순에 대한 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 분열 이런 것들이 더 문제 아닌가 봐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강력단체장 이상을 선거에서 민심과 당심이 따로 이렇게 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심도 민심에 따라가는 이런 그 추이를 늘 보여왔는데 좀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게 만약에 그 이재명 시장이 붙었으면 좀 다를 수 있었다 이래 보이지만 지금 박영선 의원하고 기타 등등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병도 등등이 있죠. 이분들이 국민들한테 크게 각인된 바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각도 있지만 지금 황 소장 이야기엔 그거를 이렇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예.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학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4분의 1 정도 한 25% 정도가 실제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걸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바깥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갔다. 네. 그런데 이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강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이 4분의 1 이상이 상당히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무원 전체 분위기는 지금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이런 이야기를 그 들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들었었는데 또 뭐 날카로워 이런 것 같아? 그 박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성과 전시행정 이런 거 성과 위주 전시행정 안 하겠다. 뭐 저희들하고 처음 인터뷰 했을 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 흐름은 박원순 시장이 그 어쨌든 시민 중심의 시민주의 시정을 펼쳤지 않나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 정치 컨설팅 회사의 비즈니스가 개입된 평가는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산 출신이 두 분이나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개별적으로 짚어보고 가죠. 부산, 나아가서 경남 쪽, 특히 부산의 경우에 민주당 쪽 시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높죠 지금 분위기는. 오늘 상대적으로 높은데. 예. 그런데 위기가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첫 번째로 탈환할 수 있는 뭐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부산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해보시고 그런데 역시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뒤의 위기는 내부에서 온다는 게 이제 부산에서 좀 드러나는. 탄원이라면 언제 때 있다? 탄원 얘기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부산시장을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은 뭐 시민 여론에 좋은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장제국 총장이나 뭐 등등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이제 또 오거돈 전 부시장도 이제 입당을 했고 등등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재풀, 후보풀이 훨씬 민주당이 강하고 후보풀이 많다는 얘기는 경선 과정에서 역동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영춘 장관이나 오거돈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친노 색깔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 이 내부의 권력 싸움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친이호철파, 친죄인호파 뭐 등등해서 이제 어떤 게 불거졌냐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이른바 그 농공행상 자리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갈등이 노출이 됐고 그게 좀 수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장 후보로 가면서 서로가 지금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면 지금 오거돈에 대한 삼천얘기가 엄청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기는 상대가 가는 게 아니고 예. 민주당 내부의 어떤 권력 게임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거기까지 하시고 김동우 대표. 이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오거돈 그 후보의 경쟁력이 이전에 빛났던 경쟁력이 지금 이 특별한 이렇게 그 본인만의 어떤 경쟁력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구와 붙든지 기본적으로 그 이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이렇다 보니까 굳이 그 우리와는 어쨌든 이렇게 좀 다른 오거돈보다는 우리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김호철 이호철 전 수석이 출마 포기를 이렇게 그 선언 빨리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데 수석까지 했어? 네. 민주수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경남이나 그 대구도 그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 좀 틀리지만 요 나머지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그 뒤에 후보를 갖다가 공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맞춤형 어떤 그 이 경쟁력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후보를 예. 본다는 건데 그것도 뭐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부산 경남은 다 이렇게 이 문재인 후보가 다 이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전부터 이 오거돈 후보가 그전 14년 선거 때도 44%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사전조사에서.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 선거부터 쭉 이렇게 그런 추이 속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렇게 제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 가능성은 커졌다. 지형 자체를 많이 변화. 네, 그래서 지방선거의 어떤 주요 선구처 중에 수도권 서울 외에도 PK 지역에 선거가 어떻게 나느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금방 말한 대로 그 야당은 이렇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대안이 없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지금 위기 아닌가 이런 봅니다. 네, 황교안 소장. 제가 볼 때요, 뭐 추세로 보면 이번에는 뒤집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이제 김정길 씨하고 이제 서병수 이렇게 했을 때 2% 조금 차이밖에 더 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오보도를 1.4%까지 따라붙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는 한 7% 정도로 앞섰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부산이라는 부분에서 자리 잡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그동안에는 야당이었다는 거죠. 현 여권이. 야당에서 여권의 뭐라고 할까 기득권, 특히 부산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부패하고 솔직히 말하면 실력도 없고 정치다운 정치인이 없다라는 부산의 이 비판이 높죠. 그것은 대부분이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야가. 기본적으로 부산에 자리 잡고 있는 기질은 야도 기질이 베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이 됐는데 부산 사람들이 지금 여당에 대해서 그런 지지율의 추세를 계속 보여줄 건가? 근데 이 선거가 6월 달이에요. 지금 선거한다면 이길지 몰라요. 여권이. 근데 6월 달까지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50% 미만쯤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영남 5군데에서 이기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황교안 소장 지적했던 여야라는 또 이제 점수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군요. 이거는 또 짚어봐야겠죠. 그 18일 날 목요일 날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가 공동 통합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건 사실상으로 보자면은 추진 선언문이 돼야 맞죠. 통합 선언 당에서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장선 박사? 일단 요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던데 이 박사가. 좋은 말로 주목이고 이번에 뭐 통합선언 아직 뭐 전당대회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정치적 선언부터 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못을 바꿔 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각 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내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못을 박으려고 이제 한 건데 아직은 뭐 넘어야 될 지금 산이 뭐 여러 개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법원에 그 반대파 쪽에서 가처분 신청 낸 거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좀 결과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23곳 그 분산 개최한 거 같은 거 어떻게 판단할지 몇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전당대회가 뭐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개최하면 일단 아마 뭐 대표당원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은 아마 뭐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반대파 쪽에서 이제 신당 창당에 이제 나서는 그런 수순으로 바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불투명해 보인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그 과정 자체가 좀 무리한 좀 편법, 변칙 이런 거가 쭉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상처뿐인 통합의 어떤 이미지가 워낙 좀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 두 당의 통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가능한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절체절명의 어떤 과제처럼 얘기가 되면서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무리를 한 과정이 있어가지고 과연 통합의 효과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좀 유보적이다 좀 그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역시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이 기정사실화되면 남는 쟁점이 그 비례대표 의원의 이제 그 출당 여부인데 그거에 따라서 그 제4신당이 교섭단체 구성할지 여부가 사실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안철수 대표는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유승민 대표는 풀어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정치인은 자기 소신에 따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판단이 저런 것 같아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억지로 끌려온 상태에서는 당내 분란이 계속 있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통합 효과가 지금 반감이 된다. 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유승민 대표 얘기가 좀 현실적이고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그렇게 되면은 쿨하게 좀 그 합의위원 절차를 밟는 게 좀 현실적으로 최선의 길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다른 사람들이 뭐 억지로 끌고 가고 끌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흙탕 싸움 되는 거니까 그 시점에서 좀 쿨하게 헤어지고 제각기 생각에 맞는 갈 길 가는 게 맞고 또 신사당 체제도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14일 그 통합선언문 보니까 유승민 의원, 유승민 대표의 입장이 100% 그대로 좀 반영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안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상은 아닌데요. 내용에 보니까 이전에 국민의당에는 그 개혁적 보수하고 합리적인 진보를 아우른다는 식으로 써 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진보라는 단어는 빠져버리고 개혁적 보수와 중도가 결합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이제 내용의 첫 번째가 이제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거의 일치하는 안보 얘기부터 시작했죠. 그랬죠. 예. 뭐 그건 저 안철수 대표가 루비콘강을 저는 건넜다라고 이제 호남을 완전히 뚫쳐내고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 자유한국당을 무력화시켜서 보수 진영의 주자가 되겠다라는 안 대표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어떤 두 사람의 어떤 통합 선언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읽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안 대표의 속내가 그대로 노출된 어떤 향후 대선 전략에서, 그러니까 안철수의 대선 전략이 무언가가 노골화된 이제 부분,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두 번째는 난 이번 통합 과정을 재밌게 본 게 뭔가 하면 결국 어쨌든 안철수, 유승민이 이제 다음 대선을 놓고 우리 정치적 자산입니다. 사실은 자산인데. 뭐 그분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산인데 통합 과정에서 두 사람의 그 아직은 미숙한 정치력들이 곳곳에서 많이 드러났다는 네. 것이고 그만큼 숙제가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사실은 막 좀 막 그 곰삭지도 안 하는데 보름을 짜서 막 온몸이 아픈 막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서투른 정치력을 보여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뭐 박인수 의원 마지막 탈당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당내에 그러니까 뭐 개혁적 보수라는 깃발만 내가 갖겠다는 것이고 자기 정치적 이미지 자산을 쌓아 올리는 데서 동지들이 죽어나가는 데서 애시당초 관심이 없는 그 유 대표에 대한 전통적 비판으로부터 새로운 모습을 전혀 대표된지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두 사람의 취약한 정치력은 이번 통합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버전업이 되느냐가 이제 두 사람의 숙제도 이제 오롯이 드러났고 네. 통합은 되겠죠. 통합은 되는 것이고 이제 비례대표 문제 있는데 그것도 이 박사 말씀하셨듯이 안 대표가 최소한 차세대 새로운 지도자를 꿈꾼다면 보내주는 게 맞죠. 머리수 갖고 정치하는 거 아니다면서요. 뭐 노선이 다른데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른바 플러스 통합의 심해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뭐 그걸 기대하기는 좀 난망한 것 같고 어쨌든 합쳐진다면 두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가 만들어낼 하모니가 주목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돌려서 몇 번 돌려서 큰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네. 안 돌리고 돌직구로 근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개판이면 이미 정치적 능력이나 인격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수 한계를 드러낸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가 지금 다시 저렇게 통합을 하게 돼. 통합한다는 건요 둘 다가 통합을 했을 때 된다고 생각한다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홍준표식 지금 저는 진위 정당이 됐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이런 어떤 행태로는 이거는 완전히 지난 탄핵과 총선 패배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보수의 질이 멸렬해서요 아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만 가면 이 안철수하고 유승민은 디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상당히 내어줬어요. 이미 대선 때 이 홍준표가 24% 끌고 모았는데 그 24%라는 걸 기존의 이 보수의 표들에서 한 20%가 줄어드는 겁니다. 진짜 대선에서는 싫어도 찍어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9%가 넘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1년이 훨씬 넘는 탄핵 이후의 세월 동안 더 마이너스로 갔다고 봐. 지하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한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꼽으면 죽어도 지금 한국당이나 홍준표는 못 지켰다는 사람들이 보수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직결된다라는 거고 둘이 통합하면 저는 장담컨대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다. 그게 20명이 가는가 필요 없어요.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둘이만 가면 돼요. 왜? 유승민이는 대구고 안철수는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안철수하고 유승민이라면 나중에 이제 둘이 공식적으로 합당하는 그 합당 때 행사에서 홍준표에 대고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반문 연대 단일화를 하자고 선제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게 몰아넣으면 홍은 아마 코너에 굉장히 몰려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거는 무슨 국회 배지 그거 100개, 117개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치는 대중에게 어떤 이런 자신이 보여주는 어떤 가치로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숫자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한국당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정신 안 차리면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있는 당의 지지율이 더 높고 만약에 이 지자체 선거에서 이 두 당이 그 합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 합당한 당이 같이 죽자고 후보를 내면요. 한국당은 영남에서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산에서 만약에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 통합정당이 후보를 내면 바로 되지요. 경남에서 후보를 내면 파민주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도 어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적으로 우리는 같이 죽더라도 2등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당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2등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금 여유만만하지만은 좀 있으면 아마 이렇게 비상벨이 켜져가지고 혼란해질 시간이 곧 다가올 거다. 네, 장전 박사, 박사원 박사는 조금 전망이 회의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황장수 소장은 한국당의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군요. 김동구 대표. 예, 저도 뭐 그런 지적에는 뭐 일리가 있다. 또 이렇게는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안철수 대표가 뭐 말바꾸기를 많이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그 뭐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던 당 대표 경선에 나와가지고 TV 토론 때 바른정당과는 이 선거연대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토론 제가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통합으로 바꿨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른정당이 1, 2차 탈당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었다. 이게 바른정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위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례대표 3분 이 부분에서도 원칙적인 초기 합의위원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선 박사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지. 뭐 그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유승민 대표와 그 안철수 대표의 어떤 헤게모니 이렇게 이 통합 신당의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안철수 대표 쪽이 좀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예, 저쪽은 어쨌든 간에 좀 여러 차례 실현을 통해서 이렇게 다 좀 단련된 사람들이고 이게 근데 이쪽은 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안철수 중심으로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좀 이렇게 이 유승민 쪽이 더 가능성이 크고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고려해 봤을 때 네. 그리고 이 지난번에 서울시장 예상 여론조사 이런 등등에서도 나타났지만 유승민 대표는 상당히 지금 이 통합 분위기 속에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주목할 만한 어떤 그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올라간 반면에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그전보다 훨씬 내려간 이런 평가들이 몇 군데서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 본인이 갖고 있는 본래 지지 세력들을 많이 지금 이제 버리고 이렇게 까먹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와 안의 어떤 이 셈표는 제가 볼 때 당장에 이 어떤 것을 얻기보다는 어쨌든 이 속에서 나름대로 두 분 다 대선까지의 어떤 이 전략이 녹아들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방선거 이유를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는 지방선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어떤 참패로 드러났을 때 본인 스스로도 물러난다고 이야기했고 그랬을 때 아마 보수의 어떤 면에서도 빅뱅만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때 어떤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때는 안철수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뭐 자유한국당하고는 절대 통합 안 한다. 자유한국당이 또 아까 바른정당하고 똑같은 논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 바꾼 근거를 그렇게 덤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인 대로 그 보수의 어떤 중심으로까지 이렇게 나가는 수준 아닌가 봅니다. 그 일정으로는 지방선거 이후다.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하게 내다봅니다. 기본적으로 합당을 해서 이제 신당이 만들어지면은 뭐 중도 얘기도 있고 보수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보수 정당화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 지대 자체가 이제는 그 신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치겠다는 게 단기적인 이제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보수화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수 정당화 그 길을 이제 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결국 저도 안철수 대표보다는 유승민 대표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안 대표로서는 사실 기존의 자기 지지 기반 뭐 과거지만은 호남이라든가 또 합리적 진보 또 일부 상당 부분의 이제 중도층까지 다 이제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보수 쪽을 평정해서 1대1 구도로 가겠다. 이게 이제 대선 전략이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모험인데 오히려 그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좀 장사를 좀 할 특히 몇 안 되는 숫자 가지고 그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방선거 이후까지 내다보면은 지방선거도 그렇고 결국은 그 신당이 이 보수 통합의 요구를 아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보수층 내에서는 상당히 좀 쌓여가고 있는데 다만 구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면 위로 분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보수층이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안유당이냐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냐 지방선거 목전에서도 그 고민을 계속 할 건데 근데 그래도 또 자유한국당이 뭐 홍준표가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또 보수당의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질 가능성이 전 상당히 여전히 계속 살아있다고 이제 보고 그래서 근데 길게 보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1대1 구도가 가능하게 보수 통합해라. 그 압박이 대단히 강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유승민 대표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발언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면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도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때 명분은 아까 뭐 김동구 대표 얘기했다시피 명분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 결국 안 대표도 원하는 1대1 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안은 지금 여기 남아서 적당히 이중대 역할을 하면 또 대선 후보까지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장사를. 그렇지만 결국은 야권에서는 대선 후보가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두 번의 실패로 머리가 돌아가니까 아는 거지요. 우매하면 또 거기 붙어서 또 한 번 갈라 하겠지. 손학규 대표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이 결국은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쪽에는 자기가 봤을 때는 몇 있지만은 한 발씩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총선 대선까지 그거는 자기가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은 자기 지지층을 버리고 새로운 지지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은 행편없을 수가 있죠. 자, 유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실수를 한 부분은 지난번 총선에서 그 탈당해서 뭐 우여곡절에 마지막 날 탈당해서 당선이 됐으면 유는 한국당으로 복귀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를 안 했어야지요. 거기서 있으면서 정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가 그런 어떤 정치적 부분에서 대구를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반해서 안은 유보다는 정치 경력은 짧지만은 대선이나 이 큰 쪽에서 놀았던 부분에서는 가락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다 이동하게 되면 유하고 안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지를 내부에서 다투면서요. 이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전국적인 부분을 논해야 될 대선 국면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이 상황이 유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서는 당분간은 유한테 힘을 실어주되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 안정적으로 이동이 끝났을 때는 치고 올라가자는 건데 이번 지자체 선거가 관건이에요. 그럼 저 통합정당이 지자체 선거 전에 완성을 하려고 지금 서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자체 선거에서 저 당은 뭘 목표로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홍준표라면 잠이 안 올 거라고 보는데요. 후보를 전국에 다 내요. 16개의 통합정당이. 그러면 한국당이 영남권에서 만약에 거의 다 패배하는 쪽으로 가고 안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한두 개 되는 걸로 끝나게 되면 전국을 다 내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한국당의 패배고요. 한국당의 패배는 신설 정당인 통합정당의 패배하고는 같이 연결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때부터는 한국당이 괴멸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이쪽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수층의 시각도 시골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뭐 다 설득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딱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게 이제 통합은 되는 것이고 두 지도자가 이제 그 당의 리더가 됩니다. 그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이 만만치 않은 과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하모니를 낼 건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 다 별로 하모니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합쳐서 낼 수 있는 어떤 그림, 어떤 모습, 어떤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나올지가 저는 정말 궁금하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역동적인 정치판을 이 두 선장이 일단 2인 체제 아닙니까? 5대5 주식에 서야 되는 건데 2인 그 CEO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하모니가 정말로 궁금해 미치겠다. 근데 대단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희한한 그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아마 통합신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그 안철수 대표는 자기는 통합되면 백의종군하겠다 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유승민 쪽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대표의 지도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통합신당은 신해지는 둘째치고 당의 어떤 이 발전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공동대표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가 아마
떠밀리면서 그렇게 할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손학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의화 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세력 확장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지 뭐 거기부터는 약간 조금 이렇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여야 정당에서 이번에도 큰 흐름이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네요. 구역, 야권 현재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한때 DJ 중심의 정당에서 이른바 친노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었다면은 지금 보수 정당은 옛날에 3당 합당으로 태동해서 이후에 갑자기 박근혜 정당이 됐다가 탈핵으로 충격을 먹었는데 지금 새로운 요소가 과세가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그 탈핵의 후유증을 보충해줄 지금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또 통합이.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홍준표 25%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24%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른바 저는 이게 이제 촛불 MB 정부 때 촛불 광우병 그때부터 태동된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부터 한 그 양극단 진영의 어떤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우파도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 아마 유승민 대표한테는 부담일 텐데,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보수청 했을 때 의외로 한 25%의 굉장히 견고한 요지부동이 홍준표도 찍을 수 있는 그 청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딛고 이제 중도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중도 확장성 문제가 결국 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로 덩치시키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정세 예측을 하는 데 있어 좀 빠뜨리면 안 되는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한마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 전국이 어쨌든 정부와 국회 권력의 이중성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이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도 결국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는 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 부분 타개를 위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 연대가 개혁 연대가로 이어질 수 있는 뭐 말하자면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은 그 60% 180석 수가 지금 뭐 몇 분이 줄어서 179석이 지금 그게 해당되는 석이라는데 말하자면 이 바른정당과 국민통합이 오히려 저는 보수 세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어떤 개혁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뭐 이 김관영 국민의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서 오히려 자기들은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면은 바로 민주당과 연대를 시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볼 만하다. 이게 그 보수에서 어쨌든 간에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나간 보수들을 함께 안으면서 1단계는 그래 갈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건 뭐 상반되는 해석도 또 가능하니까요. 기존에 국민당이 우호적인 캐스팅 못했다면 민주당한테 이번은 조금 더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나. 네, 마지막 얘기로 그냥 예. 할게요.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은 문재인 정부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쪽으로 이제 전국이 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당이 과거 취했던 그 스탠스보다는 훨씬 강경한 반대의 기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기조, 그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야 또 그 당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층을 놓고서 경쟁하는 그게 성립되기 때문에 아마 필연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강경한 야당으로 갈 거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그 신사당 체제가 들어서는 거. 저는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이제 국민의당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합당된 신당이 생기고 제4당 통합 반대파 쪽이 원내 기름도 지금 얘기하는 그게 이제 생기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국의 어떤 그 균형을 생각을 했을 때는 반대파 측이 만드는 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와 개혁 경쟁을 하면서 또 협치할 부분은 협치를 하는 아마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될 거고 그렇게 보면은 대략 뭐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그쪽은 좀 협치의 관계 그쪽은 그리고 이제 이거 통합신당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좀 강경한 이제 반대 야당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의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또 신사당 체제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40석 이상이 강경 경쟁을 정권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홍준표가 강경한 척 말로만 하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서로 간의 강경 경쟁을 정권에 대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정권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얘기하면 조국 수석 그 검찰개혁안 발표했습니다. 내가 파티는 끝났다고 시작했는데 민주당으로 반발이 나는데 사개특위가 작동이 되고 있는 와중에 수석이 일방적으로 확정된 방침이냐 검찰개혁을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즉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르고의 문제보다는 아까 김동구 대표 협치 얘기했는데 허니문이 끝나고 실제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었으면 조국 수석의 방식이었으면 국정을 과연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굉장한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핵심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기는 내부에 있다. 극단적인 아마추어리즘일 가능성이 있다. 실력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국민이 보는 것은 이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이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잘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숙제를 딱 던졌을 때 청와대에 내는 해답을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지금 해답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기의 본질은 그 청와대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번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만 특히 오늘은 전부 다 쟁점들이 상당히 큰 중요한 주제들이었어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자체가 통합의 의미 못지않게 우리나라 정당의 전반적인 재편 영향을 미치고 상당히 집권 여당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것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이후에 정말 적폐청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한 대목이었고요.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 한반도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양쪽 책상 양쪽에 의견이 아주 엇갈렸는데 우리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데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